일본이 아시안컵에서 다소 허망하게 탈락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번 대회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기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본이 분명 이번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뭐 독일도 이기고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고 강팀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와 일본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유럽파가 많죠. 근데 이 유럽파가 많다는 뜻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장점이 스쿼드를 봤을 때 어느 한 선수가 주전에서 빠져도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실력을 가진 또 다른 선수가 있다. 그런데 일본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은데 선발과 백업의 수준 차이가 가장 좁은 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첫 번째 경기부터 이란과의 경기까지 로테이션을 기본적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란전도 사실 주전급 멤버에서 몇 명은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 도안 리츠라던가, 그리고 왼쪽에 나왔던 어제 마에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의 주전급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미나미노라던가 뭐 쿠보라던가 뭐 나카무라라던가 뭐 이토주냐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주전급이고, 그렇다고 그 주전급이 빠졌을 때 도안 리츠나 마에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퀄리티가 엄청 낮아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것에는 분명히 장점이에요.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결정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은 많지만 이 일정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선수들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은 단점이 여기에 있어요. 수비 라인에서의 김민재 같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가 없고요. 공격 라인에서 손흥민, 이강인 혹은 황희찬처럼 중요한 순간에 경기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단점들이 이란전에 명백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단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대회 내내 일본이 어떤 모습이었냐, 이게 베트남전이거든요. 베트남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전방으로 뻥 걷어내요. 걷어냈을 때 앞쪽에서 베트남의 공격수, 이 경기에서는 딘박이라는 선수가 피지컬이 제일 좋은 편이었는데 이 선수가 버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이타쿠라코가 달려오면서 이 딘박에게 부딪히고요. 심지어는 딘박의 몸을 타고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앞에서 찍어 누르는 거죠. 거의 반칙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딘박이 이타쿠라코와의 몸싸움에서 심지어 이깁니다. 넘어지지도 않아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넘어지면서 반칙이 나올 때도 있는 건데 딘박이 이타쿠라코의 이 경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밀리지도 않고 버틴 다음에 돌아서서 심지어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여기서 심지어 돌파가 됐었어요.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일본의 수비 라인이 피지컬이 좋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라크전인데 이라크전에도 그냥 전방으로 뻥 차요. 그리고 여기서도 일본의 선수가 한 명 붙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후세인이라는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볼을 소유한 다음에 돌아서기까지 해요. 근데 그 과정 동안 일본의 선수가 붙어서 계속 밀고 당기고 계속 몸싸움을 붙는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이러면 일본을 상대한 팀은 피지컬 좋은 선수 한 명만 있으면 뻥 차서 이 선수가 잡아서 주변 선수에게 패스, 딱 두 번의 패스로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란전도 똑같았죠. 이란전도 보시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중원 삭제 축구를 해도 뻥 차주고요. 앞선에서 경합이 돼요. 근데 경합이 될 때 무조건 이란 선수가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에 볼을 맞춰서 뛰어가는 선수에게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일본이 이란의 패스 딱 두 번 만에 이 뒷공간을 내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이타쿠라코가 분데스리가에서 뜁니다. 이토 히로키도 분데스리가에서 뛰어요. 토미야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죠. 그리고 어제 경기는 아니지만 오른쪽 풀백의 주전으로 나오는 스가와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뛰어요. 기본적으로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네덜란드, 이 이제 리그들이 피지컬이 나쁘지 않은 리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뛰는 수비수들이 왜 아시안컵에서는 정말 뭐 종이짝처럼 피지컬이 이 정도까지 안 좋냐? 일본의 수비 라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선수들이 유럽에서 센터백으로 뛰지 않습니다. 센터백으로 뛰는 선수들도 약간 측면 쪽에서 뛰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일본의 수비수들이 유럽에서 뛸 때도 피지컬 좋은 상대의 공격수를 상대하는 역할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토미야스 같은 경우도
토미야스가 아스날에서 풀백으로 뛰죠. 그리고 세리아에서 뛸 때도 볼로냐에서 처음에는 중앙 수비수로 나왔었어요. 근데 중앙 수비수로 나오다가 그 시즌에 루카쿠라던가 뭐 라우타로라던가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와 만났을 때 약간 나가 떨어지면서 실점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볼로냐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볼을 잘 다루는 센터백이니까 풀백으로 가능하고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면서 센터백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3백도 좀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하니까 전술적으로 유연한 선수가 된 거죠. 토미야스가 그래서 살아남았고 어쨌든 아스날에서도 나올 때마다는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죠. 이타쿠라코, 이토 이로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토 이로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 왼쪽 풀백처럼 뛰어요. 근데 이 선수도 센터백으로 뛰다가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어서 3백의 왼쪽 혹은 왼쪽 풀백,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왼쪽 풀백으로 나왔죠. 근데 이 선수도 3백과 4백을 병행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빌드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이타쿠라코도 마찬가지예요. 이타쿠라코도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센터백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프리드리히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키가 큰 선수라서 그 선수가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을 막아주고요. 이 이타쿠라코는 빌드업의 장점이 있으니까 다소 올라가서 수비도 좀 하고, 그리고 빌드업이 나갈 때 수비 라인에서 볼을 연결시켜주는 것에 장점이 있고, 요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본의 이 수비 라인, 특히나 뭐 센터백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선수들이 유럽에서도 피지컬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유럽파라고 하더라도 피지컬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표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대표팀은 뭐 토미야스, 이토 이로키, 이타쿠라코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분데스리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빌드업적인 측면에는 인정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김민재가 있습니다. 김민재가 있는 순간 전 세계의 어느 공격수들이 와도 김민재와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상대로는 어제 이란이 했었던, 혹은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라크가 했었던 단순한 공격 패턴이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정승현이라던가 김영권, 이 선수들도 뭐 이토 이로키나 뭐 토미야스, 이타쿠라코처럼 빌드업에 그 정도까지 막 장점이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선수들이 일본의 센터백 라인보단 피지컬이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 뭐 호주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피지컬적으로 수비 라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죠. 사실 뭐 수비 라인에서의 빌드업 미스라던가 뭐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친다거나 이런 건 있었어도 수비수와 공격수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가 뭐 힘적으로 밀려서 먹히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일본이 독일을 상대할 때는 이겼냐? 스페인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이겼냐? 이게 아직까지 독일이나 스페인 요런 팀들이,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강팀들이 일본의 스타일을 당연히 명확하게 몰라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벨기에 같은 팀들도 2018 월드컵에서 만났을 때도 빌드업을 통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강점은 그런 강팀들을 만났을 때 약간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끊어내고 역습. 근데 이 역습 패턴이 어쨌든 이 팀의 장점은 주고받는 그런 패스 플레이, 유기적인 장면들, 너무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끊어내고 역습하는 것에 강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 스페인, 독일 이런 팀들이 본인들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안쪽에서 주고받다가 끊기면 일본의 날카로운 역습에 당하거든요. 대신에 벨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안 되니까 펠라이니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크로스, 그걸로 역전한 거거든요. 벨기에도. 그리고 이번 대회도 보면 뭐 이라크, 베트남, 이란 다 그걸로 이제 일본을 어쨌든 압도하는 거였잖아요. 피지컬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 일본은 명확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독일하고 스페인 이런 팀들을 이긴 게 일본의 실력이에요. 분명히 그런 축구를 할 때는 이 팀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의 단점을 노리고 오는 팀들이 있다면, 특히나 피지컬 좋은 공격수들을 그냥 앞쪽에 깔아놓고 그냥 올려주기만 하는 단순하지만 그런 축구를 하는 팀을 만나면, 그리고 그런 방법을 쓰기 시작한다면 일본은 급격하게 무너질 만한 수비 라인에서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게 일단 일본의 가장 큰 이번 대회 문제였고,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공격 라인에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뭐 쿠보라던가 아니면 도안리치, 그리고 뭐 마에다, 미토마, 뭐 이토주냐, 뭐 나카무라 등등등 여러 선수들이 유럽에서 잘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잘 뛴다는 뜻은 이 선수들의 그 공격적인 퀄리티가 그렇게 낮진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이렇게
유럽 전체에서도 상위권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공격 스트레스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호주전만 생각해봐도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답답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주는 영웅이 하나 있습니다. 손흥민, 프리킥 한 방, PK 유도하는 그 노련한 한 방, 그리고 뭐 우리가 바레인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밀리는 흐름에서 이강인의 중거리 슈팅 한 방, 이강인의 뭐 프리킥 한 방,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경기 결과를 바꿔요. 이게 어쨌든 슈퍼스타, 압도적인 그 퀄리티를 가진 개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가 일본이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런데 분명히 이 개개인의 선수들은 분명히 유럽에서 잘 통하는 선수들이고 하나의 부품적인 역할은 다 잘해주는 선수들이에요. 도안리치도 잘하는 선수고 저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우영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저 선수한테 밀려서 이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쿠보도 분명히 소시에다드에서 잘합니다. 근데 소시에다드의 에이스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잘하는 여러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미토마도 브라이튼에서 이 선수가 잘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 선수가 에이스냐? 라기보다는 이 선수도 부품에 좀 가까운 선수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번이 이제 최강의 세대라고 불렸던 게 과거보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수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뭐 카가와나 혼다 뭐 등등등 여러 유로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유로파가 좀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스쿼드의 전부가 그런 유로파로 채워져 있죠. 근데 여기서 옛날 일본보다 지금 일본이 약한 건 혼다 같은 에이스가 없는 거죠. 카가와 같은 에이스, 프리킥 찬스가 나왔을 때 한 방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 우리가 어려울 때 한 방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 박지성 같은 선수,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가 일본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일본이 이제 이 대회 끝나고 강팀하고 만났을 때는 또 좋은 모습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팀이 뭐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던가 골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조직력이 좋고 주고받는 패스 참 좋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좋은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임팩트, 수비 라인에서는 피지컬, 공격 라인에서는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선수, 요런 선수들이 없다는 게 일본은 분명한 단점이라는 걸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이 어제 탈락한 다음에 모리야스 감독이 아시안컵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겠다, 그리고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 나아가고 싶다, 요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이 분명히 뭐 나쁜 팀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분명히 좋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팀이고 충분히 잘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지컬적인 문제, 공격 라인에서의 한방, 요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계 제일, 세계 최고 그 수준에는 도달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단점들이 일본이 아시안컵에서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일본과 한국이 이제 만났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분명 좋은 팀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질 것 같진 않거든요. 90분 내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수비 라인에는 김민재, 공격 라인에서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인 건데, 아무튼 우리가 전체적인 일본의 그런 축구에 약간 풀은 조금 뒤처지고 축구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다행히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역으로 우리에게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김민재,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렇게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표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고 그리고 행운이지 않나 싶네요.